신학의 대중화와 현정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한스킹의 유대교 28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스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한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에 관하여 아주 두꺼운 탁월한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000쪽 이상을 커버하는 아주 두꺼운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를 다루고 있고요. 제2부는 현재의 도전, 그리고 제3부는 미래의 가능성,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1부 현존하는 과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 기원을 공부했고 2장 중심, 그리고 이제는 3장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또 마지막 부분 경쟁하는 패러다임들의 동시대성을 오늘 공부함으로써 제1부를 드디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부의 3장은 역사를 다루는데요. 역사는 유대교의 패러다임, 5가지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거쳐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을 지나 중세랍비 회당 패러다임을 거쳐 지금 우리는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대 이후의 패러다임은 이제 미래의 패러다임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의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아주 짧은 부분이어서 이 책의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 9. 경쟁하는 패러다임들의 동시대성. 개혁적 유대교에 대한 첫 번째 반대 세력은 정통주의적 유대교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19세기에 일어난 동화 과정 또는 해방 과정을 우려 깊게 지켜보았다. 해방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독립, 이맨시페이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해방, 독립이었는가? 이 해방은 자주 자폰, 결혼을 서로 이방민족과 함께 섞어서 결혼한다는 뜻이죠. 자폰과 배교, 교리를, 기독교를, 종교를 배반한다. 배교로 전환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종교가 그러한 해방이나 동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해체해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19세기 말에 퍼져나간 개혁적 유대교는 동화 정책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의 영향 아래 늦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은 독일을 사용하는 미국의 유대교 안에서도 종교적 상징과 감정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낭독하는 시문학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고 성서에 나오는 은유적, 신화적인 표현 방식과 유대인의 민속에 무덤덤했다. 19세기 말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배 중에도 이제는 과거의 유대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현대적인 개혁적 유대교가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와 손잡는 것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유대교 정통주의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유럽에서 건너간 미국의 정통주의도 개혁의 성공과 정통주의 회당의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동쪽에서 건너온 많은 유대인들의 배교 때문에 서로 연합하려고 노력했다. 1896년에 랍비 이삭 엘카나는 랍비식의 교육을 위해 미국의 첫 번째 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로부터 1928년에 예시바 대학교, 유대인이 지도하는 최초의 일반 고등교육 시설인 예시바 대학교가 생겨났고 1946년에 예시바 종합대학교가 생겨났다. 1898년에는 정통주의 유대인 연맹이 설립되었고 1902년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랍비 정통주의 연맹이 설립되었다. 물론 이 연맹에는 동유럽 공동체와 랍비 가운데서 단지 일부만이 참여했다. 나중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랍비 연맹도 생겨났다. 그러나 어떻게 정통주의자들은 미국에서도 이런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는가? 미국에서 정통주의가 강해진 것은 특히 인문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1820년에는 단지 8,000명만이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그러나 1881년과 82년에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유대인 학살과 반유대인 법률 때문에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늘어났다. 1908년에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수가 이미 180만 명으로 폭등했다. 대략 유대인 4분의 3이 동유럽에서 건너왔다. 대부분의 유대인 노동자는 온 나라에 흩어져 살던 예전의 독일계 유대인 상인과 노점상과는 반대로 공장 노동자로서 완전히 대도시에 몰려 살았다. 그들은 종종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혜롭게 이용했다. 결정적인 것은 중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고루하다고 여겨진 동쪽의 유대인이 어디로 피신해 갔든 서유럽으로 갔든 팔레스타인이나 아메리카로 갔든 대부분은 전통적인 생활 질서와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종전에 격리된 생활 형태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들은 기껏해야 예컨대 현대적인 교통수단과 통신수단과 지불수단에 외형적으로 적응할 따름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과 비슷하게 중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거에 진귀한 의상을 늘 입고 다녔고 출산 규정을 단호히 반대했으며 많은 자녀를 낳기 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쪽의 정통적 유대인은 외형적으로 유혹적인 현대화 거리를 유지한 채 18세기 폴란드 농부의 전통적인 어두운 주일 의상을 입고 런던과 파리, 안트베르펜과 예루살렘, 뉴욕의 거리를 다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은 종교적 생활권, 인구 계층 또는 민족의 기원에 따라서 인식의 비동시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두 번째 성전 파괴 이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었다. 동유럽과 중앙유럽에서 아메리카와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내부 상황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로부터 막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발전의 결과가 이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계통 안에서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품위가 온갖 불이익과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유대인에게 크나큰 정체성 위기가 닥쳐왔다. 왜냐하면 개토의 장벽이 무너졌고 많은 유대인이 현대의 세속 문화를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체성 위기는 모든 패러다임 전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중세적 일치성이 무너지고 까마득히 오래된 유대인의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해체될 위험성이 나타났다. 두 번째 반대 세력은 세속화된 유대교다. 정통주의와 개혁주의 외에 먼저 특히 독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대교의 개혁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의 발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물론 정통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 왜냐하면 하일리 하이네와 칼 마르크스의 세대에 속한 점점 더 많은 젊은 지성적 유대인들이
계몽된 근대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유대교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 전통을 물려받았던 많은 노인 세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혁명 이후의 회복 운동과 낭만주의의 정신적 흐름도 유대인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은 정치적으로 반동적이었고 대부분 반유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은 유대인 지성인 가운데서 오히려 모든 종류의 종교에 혐오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과 교회도 유대교 내부에 이른 발전을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불쾌하게 바라보았다. 그런 흐름이 분리된 전통적 유대교를 선호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그렇지만 읽고 쓰기에 익숙한 유대인은 이제 무리를 지어 문화적 영역으로 교육과 출판 분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소수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탁월한 업적을 발휘하기를 원했다. 바로 그들은 특히 위험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자였고 심지어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였는가? 점잖은 기독교인은 특히 지그문트 프루이트와 그의 정신분석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나 동유럽에도 혁명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인 유대인이 점점 더 늘어났다. 그들은 독일 사회처럼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전혀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개혁을 통해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랍비의 율법에 뿌리를 둔 정통주의 체계는 가장 미약한 개혁마저도 처음부터 배척했다. 정통주의를 반대한 유대인에게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를 완전히 버리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반대한 많은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딜레마였다. 너저도 동쪽의 많은 유대인이 마을을 떠나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대도시로 들어갔을 때 전통적인 율법 체계와 제의 체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과거의 규정이 점점 더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19세기, 20세기의 유대인이 그러한 규정을 도대체 왜 지키려고 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무의미하게 여기는 까마득히 오래된 의식과 율법을 실천해야 할 시대적,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할례를 왜 실천해야 하고 의례적인 도살, 즉 더 정결한 고기를 위한 도살은 왜 실행해야 하는가? 끝으로 조롱을 받는 유대인의 독일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배 중에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계시되었고 영원토록 지켜져야 한다고 기록되었는가?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이 죽은 자를 관 속에 넣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유대인은 의학적인 발전을 위해 시체를 해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교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특정한 의례를 여전히 지켰지만 사람들은 의례를 더는 믿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인 동화 속에서 완전히 비종교적인 유대교가 생겨났다. 이런 발전에 따른 결과로 많은 젊은 지성적인 유대인들이 19세기에 생겨난 온갖 종류의 새롭고 철저히 세속적인 유사 종교의 구원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또는 시온주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되었다. 유대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민족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유대교는 항상 공통된 정체성, 공통된 문화적 유산, 공통된 기원, 공통된 종교를 지닌 분명한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거꾸로 질문하게 된다. 유대교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반대 세력은 정통주의라는 극단적 해결과 세속주의라는 극단적 해결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곧 보수적 유대교다. 1886년
1787년에 개혁적인 랍비들의 피츠버그 선언에 대한 반작용 속에서 랍비 페라이라 멘데스의 주도 아래 유대교 신학교 연합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독일 출신의 뉴욕 유대인 키루스 아들러와 야콥 시퍼가 유대교 신학교를 견고한 재정적, 학문적 토대 위에 세웠을 때, 그리고 1902년에 영국의 저명한 학자 솔로몬 셰이트가 독일과 동유럽의 유대인 학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교수단과 함께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보수적 유대교는 비로소 활발한 종교적 중심지를 갖게 되었다. 조금 건너뜁니다. 1925년에는 할당량 규정 때문에 대량 이민이 멈췄다. 그렇지만 1927년에 미국에서 이미 유대인 420만 명이 공동체를 3,100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우 인상적인 회당 증축과 많은 유대인 단체와 기구에도 불구하고 이주해온 유대인 자녀의 압도적인 다수가 유대교 신앙을 버렸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믿는 동창생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 학생이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해이론에 빠졌다고 한다. 매우 강화된 학교 체제와 병원과 고아원과 양로원을 갖춘 사회체제는 많은 유대인 청년단체와 유대인 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거의 상관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유다이즘, 유대교 신앙이라는 의미의 유대교보다는 이제 유대적 특징, 주이시니스, 유대교 민족과 문화라는 의미의 유대적 특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종종 선전했던 민족 이념이다. 물론 엄격하게 믿는 정통주의자들과 철저히 현대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이 이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유대교 역사와 문학, 언어와 관습을 유지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 이념을 받아들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대교 내부의 상황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갈라지고 경쟁하는 패러다임의 동시성이 이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기원, 중심,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600쪽 중에 제2부는 현재의 도전으로서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또 한 300쪽에 달하는 내용은 제3부 미래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이 내용도 우리 기독교인이 들어야 할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